자, 124페이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수업 시작하는데, 그, 다음 사이트에요. 박덕연 쳐보면, 박덕연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냥 가입만 해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제가 이제 문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광주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셔야지 제가 이제 이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제를 보내줘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1번씩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감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수업하고 별개로 문제를 한번 딱 받아보면 그리고 고민해보면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만 보내고 답은 안 보내는데 답은 이 카페 안에 있어. 이제 카페 이 화면 딱 들어가 보면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메뉴 상단에 28회 카톡 문제 정답 및 해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거 보시면 안 돼. 답을 찍으라가 아니고 고민하라고 주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걸로 뭐가 답일까 막 고민해. 그래서 자기가 답을 딱 결정을 해 스스로. 맞든 틀리든. 결정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문제하고 정답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하루에 10분이 걸려도 괜찮아요. 한 문제 푸는데. 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찾아보는 거야. 해가지고 요거는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몇 번이 답이다 라고 확정한 다음에 그때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이제 문자를 광주 누굽니다라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광주라고. 그래야지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요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124페이지 봅시다. 이제 원가 방식 비용 접근법인데, 아까 우리 아이 자동차 이야기했죠? 네. 원래 새 자동차가 25,000원인데, 방금 깨졌다. 훼손됐다. 네. 그래서 가치가 5,000원만큼 감해졌다. 그래서 25,000원 빼기 5,000원 하니까 2만원이더라. 요 논리를 이제 원가 방식, 원가법의 논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네모 1번에 보니까 원가법이라고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소리 했냐면요.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 구하는 것과 사용수익,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 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저번 주에 했었어요. 기억나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근데 그 중에 임대료 구하는 건 비중이 극히 떨어지고 가격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2절 무슨 방식 나왔어요? 제2절? 아니, 맨 위에 제2절. 원가 방식 나왔어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원가법이에요. 지금 체계 잡으려고 전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가법. 그러면서 그 박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적상 가격은 뭐에서? 제, 조, 달, 원가에서 뭘 빼는 거예요? 감가, 수정을 뺀다. 자, 스톱. 여기서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감가, 수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 상각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알고 계세요. 왜 감가, 수정이란 말을 쓰냐면요. 잠깐 들어보세요. 요 건물이 새 건물이 10억인데 이만큼 훼손됐어. 훼손된 금액이 1억 원이래. 그러면 감가상각이 1억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다. 훼손돼서 상각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각이 발생한 만큼 가치를 감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냐? 9억. 이게 바로 감가수정이에요. 그래서 훼손된 만큼 가치를 감해서 수정된 새로운 값을 끄집어내겠다. 그러니까 1억 배에서 9억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 합격시키려고 여기서 감가수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밖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건물에 감가수정이 발생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 건물에 감가상각이 발생했다라고 그러지. 그죠? 자동차 기준하잖아요. 그것도 감가상각이거든요.
자동차에 기사 났는데 내 자동차에 감가 수정 생겼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감가수정이라는 용어 나와도 지금은 감가상각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적상가격은 제조업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는 거다. 도대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칠판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언제 건축이 됐냐면 2007년 10월 28일 날 건축이 됐대요. 그럼 이 날짜를 건축이 된 날짜다 해서 건축 시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점? 건축 시점. 근데 건축비가 얼마냐면 10억이었대, 건축비. 이 10억은 무슨 비라고요? 다시. 10억은 건축 시점에서 들어간 건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 건축비. 자, 10억은 뭐다? 건축비. 자, 근데 이제 요것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그래. 요것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2017년 10월 28일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그냥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용어만 읽어보라고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날이 아니고 2017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2017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얼마인지 알아보겠다. 그걸 갖다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네, 기준 시점.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래요. 그럼 잠깐만. 이 건물은 지은 건축은 2007년에 했는데 가격을 알아보자 하는 날짜는 2017년이라는 것은 몇 년이 경과했어요? 10년이 경과했습니까? 그러면 건축 당시는 새 건물이었겠지만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진행됐겠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건물은 10년 지난 새 건물의 현 건물이에요. 10년 지난 헌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적상가격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적상가격. 예,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격이다. 적상가격.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 읽어보세요. 무슨 원가 나왔어요? 재는 다시 재래요.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이 기준 시점에서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게 재조달원가예요.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어낸다고 그랬으니까 헌 건물이에요,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의 가격이지. 예.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기준 시점 현재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새 건물의 가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헌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재조달원가는 언제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읽어.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가죠? 그러면 우리는 헌 건물 가격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아까 자동차 생각해봐. 새 거 가격에서 헌 것이 된 만큼 뭘 빼야 돼? 감가가 발생한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 거 가격에서 헌 것이 된 만큼 감가를 빼준다. 요 논리가 일단은 원가 방식의 논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적상 가격은 재조달원가 빼기 감가 이렇게. 자, 시작. 적상 가격은 재조달원가 빼기 감가 이렇게만. 그래서 지은 지 10년 된 헌 건물에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격을 알아보려면 기준 시점 현재 새롭게 만들 때 소요되는 뭐에서?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를 빼면 된다. 이런 논리가 원가법의 논리입니다. 원가법의 논리. 여기서 이제 요 재조달원가 있어요.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에서 함정 2개 있어. 함정 2개. 요거 2개만 잡읍시다. 자, 재조달원가는 말이죠. 재조달원가는 자, 이제 잠깐만요. 요 10억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비라고 그랬죠. 근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는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10년 전에는 10억이면 지었죠. 네. 근데 10년이 지난 언제 시점에서는? 10년 전보다 인건비 오를 수 있어요. 네. 시멘트, 철근값, 목재값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건축할 때 건축비가 10억 들어갔지만 10년이 지난 무슨 시점에서는? 기준 시점에서는
같은 10층짜리를 건축할 때 건축비가 15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함정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조 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 비용을 말한다. OX. 아니에요. 건축비는 10억이거든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고, 제조 단가는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15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에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10억, 15억 절대 숫자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조 단가는 10년 전 건축비 10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얼마를 말한다? 15억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요게 함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요런 용어가 있어요. 자가건설이라는 용어 하나 있고 도급건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자가건설, 도급건설. 자,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건설하는 거고, 도급건설이라는 것은 돈 주고 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과 관련되는 비용은 9억이 들었대요. 근데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갑돌이라는 건축업자한테 제가 건물 지으라고 일시키니까 갑돌이가 자기도 6개월 동안 고생하는 거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대. 그래서 자기의 적정 이윤을 1억 원을 달래. 당연합니까? 네. 당연하죠. 자, 용어. 돈 주고 일시키면 도급, 돈 받고 일해주면 수급. 그래서 건축업자 갑돌이를 수급인 또는 개발업자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아무튼 9억 1억 이래 됐어. 도급건설이라면 이거 만들 때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급건설이라면 내가 갑돌이한테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비 9억에다가 갑돌이 수급인 또는 개발업자 적정 이윤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10억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내가 갑돌이한테 일 시키지 않고 6개월 동안 내가 직접 매달려가지고 이 건물을 건축한다면 요거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럼 얼마면 돼요? 9억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자가건설이더라도 자가건설로 보는 게 아니고 도급건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생각해봐. 기회비용을. 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이 건물 건축하는데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서 6개월 동안 일하면 1억을 벌어올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직접 매달려 버리니까 건축비는 9억이었지만 다른 데서 벌어올 수 있는 1억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않고 무슨 건설로 본다? 도급건설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휴단가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 돼, 포함되지 말아야 돼? 포함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함정. 다시. 제조단가는 10년 전 건축 당시 건축비 10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니고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조달하는 15억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직접 만든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않고 뭐가 반영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된 무슨 건설로?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만 감 잡으세요. 그렇게만. 예. 자, 그래서 일단 원가 방식의 기본 틀을 잠깐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5, 그리고 참 이제 어제는 보니까 내가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학과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8월 달인가 잠깐 공부 시작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됐다고 오래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가수정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네.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 학생은 이제 옆에 거 본 거야. 125페이지는 또 감가 뭐 있어요? 수정 있고, 오른쪽은. 아니, 표 봐봐. 125페이지 표 있죠? 네. 왼쪽은 감가 수정 있고, 오른쪽은 또 감가 상각.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거 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학계론은 있잖아요. 학계론은 범위를 늘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학계론은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어떤 파트는 원칙이 안 나오고 예외 중점적으로 나온 데가 있고, 어떤 파트는 원칙 중심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원칙이 나오고 예외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꼼꼼하게 다 줘버리잖아요. 작살 나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2월 달까지는 주로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다 싶으면 살짝 붙여줘야 돼요. 붙이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 버려버리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볼래요? 원칙이 80% 나오고 예외가 20%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예외 같은 거 안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재수없게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나올 가능성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라고 그랬어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학계로는 욕심내서 막 처음부터 많은 양을 다뤄버리려고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서 뒤에 보면 막 문제도 있고 그래요. 막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 근데 안 좋아. 다른 과목은 난 모르겠고 학계로는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론이 안 됐는데 문제 먼저 보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정리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소리가 있죠.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계로는 2월 달까지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지시하는 거 딱 그 선에서만 끝내고 나머지는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절대. 예.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이 강가 수정과 삼각이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 시험에도 뭐 한 10년에 한 번꼴로밖에 안 나오니까. 예. 근데 나중에 알려줄 건데 아무튼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126페이지 잠깐 가봅니다. 126페이지 용어 좀 보려고. 용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에 혹시 뭐라 나왔어요? 정액법. 그러면 감가상각을 정액으로 하겠대. 그러면 금액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5글자로 직접 써봐. 균등상각법이라고 써봐. 균등상각법. 썼어요? 네. 이렇게 해볼까? 1억짜리 건물에 수명이 40년이다. 그럼 매년 똑같이 감가를 결정한다. 그러면 매년 계속해서 250만 원씩 40년 동안 똑같이 감가상각을 반영하겠대요. 그러니까 정액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균등한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다음. 그 밑에 정률법 나왔어요? 네. 자, 잠깐만. 정은 똑같다, 야. 액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정액은 금액이 똑같다 이 말이고. 정이 똑같다. 예, 율은 뭐예요? 율. 그럼 잠깐만. 정률법은 이거예요. 1억 원에 5%를 적용하니까 1년차 때 감가상각은 500만 원이 발생한대. 근데 2년차 때도 3년차 때도 감가상각률은 똑같아. 근데 있잖아요. 찍어봐. 맨 첫 해는 어쨌든 1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이만큼 발생하는 건데 매년마다 감가상각률이 똑같죠. 근데 있잖아요. 어디? 정률법 옆에다 한번 이렇게 써볼래요, 먼저? 체감상각법이라고 한번 써봐. 체감상각법. 어디? 상각은 감가상각이고 체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얼마 전에 그렇지. 체증식 상환방식, 체감식 상환방식 들어봤는데 체증이 뭐야, 그러면? 체감은? 자, 그러면 여기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감가 금액이 점점 작아진다 이 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있잖아요. 첫 해 감가는 500인데요. 그 다음에 감가는 작아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맞아. 새 건물이 1억이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500만 원만큼 가치가 감가상각이 발생했대. 그럼 남은 건물의 가치는 얼마죠? 9,500이죠? 그러니까 상각률은 똑같은데 감가상각 금액은 이렇게 찍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률은 똑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의 잔존 가치가 점점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은 똑같더라도 감가상각 금액은 점점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어만 지금 보면 돼. 자, 정액법을 다시 뭐라고 그랬다? 균등상각법. 정률법은 체감상각법. 그러면서 정액법 옆에다가 건물이라고 하면 직접 써봐. 그냥 건물. 정률법은 동상 기계론인데 쓰지 마. 자,
건물은 왜 정액법을 하는지 한 번만 살짝 듣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동산의 감가상각만큼 비용 처리해가지고 세금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얘도 이제 이런 소리 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살 때 100억을 주고 샀다. 근데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10억의 수익을 벌었다.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 동안 10억을 벌기 위해서 이 건물 100억짜리 건물에서 1억 원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국 이 건물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10억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 이때 이야기한대. 나 10억 벌긴 벌었지만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 자본의 가치가 1억이 까였다. 사실은 10억을 벌기 위해서 1억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은 10억이 아니고 얼마에 대해서 9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건물은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건물 소유주한테 야, 네가 네 건물 감가상각 알아서 판단해. 그러면 감가상각이 조금만 발생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막 집어넣어버릴 거 아니에요. 비용을 처리해보려고.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온 천지가 건물인데 이걸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을 다 전수조사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 안 되지. 그래서 얄짤없이 이렇게 하겠대요. 물론 똑같은 건물인데 5년 지났어요. 근데 관리를 잘한 놈은 마치 2년만 감가상각이 2년 지난 것처럼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고 감가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놈은 5년 지났지만 10년이 지난 것처럼 흥건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정을 다 봐주겠냐고. 그래서 야, 무조건 이렇게 요런 유형의 건물은 수명이 100년이니까 건축 100억이야? 그럼 100억 나누기 무조건 100, 얄짤없이 무조건 1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마다 수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냥 얄짤없이 똑같은 금액을 반영한다. 그게 바로 정액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적용하는 거 맞겠죠? 자, 기억하지 말고 읽어볼 거다. 정액법을 5글자로 뭘 한다? 균등상각법. 어디에 적용한다? 건물 됐다. 정률법은 5글자로 체감상각법 됐다. 근데 왜 정률법은 설명을 오늘 자세하게 안 하려고 할까요? 어려워서요? 헷갈린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정률법은 동상기계류에 적용하거든요. 이해됐어? 왜 그래? 우리 동산학개론 아니거든. 부동산학개론이거든.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중에 어디가 더 집중적이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그냥 요거 어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적산임료 보이세요? 박스 안에? 아니 12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적산임료 보이죠? 기초가격 보이죠? 기 동그라미 쳐봐. 그냥 기대율 기 동그라미 쳐봐. 못 찾으면 냅둬버려. 어차피 버린 책이니까. 필요적인비 필 동그라미 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거야. 적산임료는 기필 시작. 적산임료는 기필 다시 시작. 적산임료는 기필. 뭔지는 기억도 하지 마라.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이거는 마음에 드나 봐. 그래가지고 적산임료는 기필 했잖아요. 이거 2달 후에 안 배워요. 4달 후에 배우거든요. 근데 적산임료는 그러면 기필 나와버려요. 진짜 그래. 근데 올해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안 나올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는데 아무튼 여지껏 내가 했던 바대로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올해는 좀 그러니까 작년보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네, 근데 그래도 뭐 새해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뭐. 네. 자, 다시 적산임료 무슨 필? 기필. 좋아요.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 보니까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영어 그냥 읽어볼게요. 무슨 방식? 아니야.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지금 요거 책에다 체크하지 말고 나중에 기본서에다는 그림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흘려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어요. 자,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이 보니까 단독주택이네? 그러면 이 방식은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하고 뭐에 의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초가집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빌라하고 비교해도 안 되겠죠? 유사한 부동산 역시 무슨 부동산이야? 역시 단독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단독주택은 유사한 부동산인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예. 그래서 비교를 해서 알아보는 게 일단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교 방식이다. 예.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면 그림으로 제가 잘해가지고 비교를 금방 시키기 좋은데 그냥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유사한 부동산하고 이제 비교를 시키는 게 비교 방식인데,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방식 중에 이 방식이 우리 시험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높아요. 이렇게 혹시 경매에 직접 받아보시면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야. 돈은 좀 있나 모르겠네, 집에? 없어? 아씨,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경매를 이렇게 받아보신 분 있겠죠. 그러면 그 법원 앞에 보면 입찰함이 있어요. 봉투 넣는 거. 그쪽에 보면 책상이 깔렸는데 거기에 오늘 경매 물건 주택이 30개가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감정가를 다 법원이 제시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주택은 감정가가 2억 5천이래. 그러면 어떤 근거하에서 2억 5천이 나왔는지 감정서를 싹 올려놔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거기 떠들어 보면 거의 100%가 다 비교 방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요 주택은 이 인근에 이와 유사한 주택이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요거는 얼마다.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런 식.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 산정하죠. 그렇죠? 그것도 있잖아요. 인근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상가 산정하고요. 토지 가격 알아볼 때도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첫 모의고사를 보면 저 뒤에다가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성적을. 물론 이름은 하지 않고 석차를 1등부터 다 붙여놔. 그러면 그냥 자기 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아래 계속 보면서 비교하고 니 어딨냐 나 어딨냐 계속 비교해요. 이 두 학생이 진짜 친한 친구인데 이번 모의고사 때 이 학생이 80점 맞은 거야. 이 학생이. 근데 기분이 우울해. 너 왜 그래 했더니 옆에 있는 애는 95점 맞았대. 짜증나네.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예.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수학 95점 맞았어. 그러면 칭찬 안 해주죠. 야 반장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서상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비중이 좀 큽니다. 이제 잘 들어볼게요. 자, 이제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보세요. 유사한 부동산이라고 했지 세상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비교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점, 차이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를 갖다가 올바르게 수정해주고 보정해줘가지고 가격을 구한답니다. 그 구하는 가격을 아까 우리 해봤죠?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가격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부동산 가격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근데 비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은 뭐라 불러주냐면 사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거래 사례부동산 줄여서 뭐라 한다? 사례부동산. 요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뭐라고 하냐면 평가를 해야 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사례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 근데 아까 했던 거야. 유사한 부동산이야.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3억이 팔렸대.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볼 때는 유사한 부동산하고 뭐 시켜서? 비교시켜서 알아본다. 그리고 둘은 유사하니까 사례 부동산이 3억이라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도 3억 원에 뭐에서? 준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비중 가격이 비중 가격. 네. 자, 그러면 이 비중 가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요. 요런 가격은
유사한 매매 사례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느냐. 매매 사례 가격. 이 3억 원을 기초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사정 보정치라는 것도 있고요. 절대 지금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보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라는 게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치라는 게 있고, 개별 요인 비교치라는 게 있어요. 용어만 들어보는 거예요. 용어만. 자, 먼저 사정 보정치는요. 사정 보정치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정이 생겼던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겠다. 이걸 사정 보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니까 사례부동산이 지금 얼마에 팔렸어요? 3억이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일대에 아파트 내가 대충 가격을 아는데 시세가 통상 거의 5억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팔린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봤더니 정말 3억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김갑수고, 예, 매수인이 김갑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 했더니 할아버지하고 손자에 이렇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면 시세가 5억 정도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3억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무 놈한테나 3억에 팔겠어? 아니지. 손자한테만 그렇게 팔 수 있겠죠? 그렇죠? 손자를 사랑하니까, 미워하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많이 아니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2억만큼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5억짜리를 할아버지가 정말 손자를 무진장 사랑했다면 그냥 주고 증여세까지 다 내주고 했어야지. 근데 3억이 팔았다는 것은 할아버지는 딱 계산적으로 2억만 사랑하고 있는 거야, 손자를. 맞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요거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다른 놈한테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적용이 돼서 5억짜리 3억이 팔린 거야. 아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너네 둘 사이에 3억이 팔렸지만 할아버지 손자라는 그 애틋한 관계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팔렸다면 너는 3억이 아닌 얼마에 팔렸을 것이다. 5억에 팔렸을 것이다. 그런 걸 잡아주는 게 사정 고정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점 수정치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한 날짜가 10월 28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 알아보려고 한대. 무슨 시점이죠? 기준점이에요. 근데 사례 부동산이 거래가 된 날짜는 6월 28일이에요. 예, 무슨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이죠. 예. 저도 사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이 강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팔았어요. 올 4월 달에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마음 검색했더니 4천 얼마가 더 올랐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하면 둘 다 그렇잖아. 정말 그런 실수를 내가 했는지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보세요. 저도 지금 4월달, 12월달 이 사이에서 가격 많이 변동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뭘 어찌까지 또 벌면 되지 뭐. 근데 까먹은 건 아니에요. 나도 1억 이상 벌었으니까 뭐 나만 벌면 되겠어. 딴 놈도 벌어야지 뭐. 아무튼 그래. 여기 봐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하고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가 4달 차이가 났죠. 4달 만에도 시장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요 당시에는 잠잠했거든. 근데 갑자기 이후로 7월 달에 좋은 학교들이 들어선다. 대형 학원들이 들어선다.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지고 아파트값 10%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례부동산 너가 3억에 팔렸는데 너가 그 당시 팔릴 때는 3억이었는데 너가 기준 시점 현재 팔린다면 너는 3억이 아니고 10% 오른 얼마? 3억 3천에 팔렸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 시점 수정이에요. 시점 수정. 예. 어디? 한 번 더 할게요. 거래 시점이란 말도 있고 기준 시점이란 말도 있는데 둘이 지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로 맞춰주는 거거든. 예. 기준 해봐. 기준. 앞으로 나란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해봐. 그러면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눈치껏 맞춰보라고. 자, 1번. 시점 수정은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1번. 2번.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기준점을 수정하는 거다. 자,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기준, 앞으로 나란히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 옛날에? 기준 따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겠어? 2번. 2번이죠? 기준한테 맞추는 거 아니야, 기준한테? 기준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시점 수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디 스마트폰 한번 꺼내봐. 또 한번 해보게. 어떤 계산 문제 나오는지. 계산기 있으신 분 꺼내보고,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죠? 우리 한번 눌러보자고.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거. 했어요? 네. 2억, 거래 당시 2억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가격이 5% 인상됐대. 그러면 5% 인상되면 2억에다가 1.05배가 됐다 이 말이죠. 5%는 0.05니까. 몰라? 잠깐만. 괜한 소리 했나 또. 그러면 다시 할게요. 2억이었는데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면 그냥 1배야. 그럼 그냥 2억이야. 그죠? 하나도 안 오르면 그냥 1이거든. 근데 5% 올랐대. 그러면 5%는 있잖아요. 0. 얼마야? 왜 0.5야? 50%가. 네, 0.5. 그럼 다시 할게. 내가 이건 잘못했다. 10%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우리는 이 숫자를 먼저 했어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작년보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죠? 그래요. 진짜. 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2억 원인데 만약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1배가 되는 거야, 1배. 그러면 답은 그냥 2억이야. 근데 몇 프로 올랐답니까? 10%라면 0.1이 오른 거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0.1이 더 올랐답니다. 그러면 1.1이 되나요? 그러면 2억 곱하기 1.1 하면 얼마가 될까요? 2억 2천이 되겠죠? 맞죠? 네. 다음. 이제 다시 또 긴장돼요. 이제 5% 오른 거예요. 아까 절반. 이거 틀리면 오늘 수업 그만해. 자, 그럼 이제 1년 전에 2억이었다. 근데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으면 그냥 1배야, 1배. 그냥 2억인데 5% 올랐대. 5%는 0.05. 그렇지. 그러면 1을 기준으로 0.05가 올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5가 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어디 그래요. 2억 곱하기 1.05 한번 쳐봐. 2억 3만이요. 쳐봐. 2억 1천만 원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자, 2년 전에 2억에 팔렸는데 매년 10%씩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얼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자, 원래 공식은 이래요. 2억 곱하기 1이 기준이니까 플러스 몇 프로 올랐대? 10%. 0.1에 제곱 2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21이니까 답은 2억 4,200인데 요런 감각 약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2년 전에 2억이었대요. 작년까지 1년 오면서 10% 올랐어요? 그럼 10% 오르면 1에다가 0.1을 더해서 1.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억 곱하기 1.1 쳐보면 그냥 쳐봐. 2억 2천 나올 거예요. 쳤어요? 네. 자, 스톱. 이 상태에서 2년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또다시 몇 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또다시 1년 지나야 되잖아. 1년 지나면서 또다시 10% 오르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또 1.1 하면 됩니까? 한번 쳐봐. 2억 4천 200.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그런 계산 문제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항상 1이 기준이에요. 1이. 그래서 10% 올랐다 그러면 1.1 곱하고 20% 올랐다면 1.2 곱하고 만약에 2년 전이다 10%씩 올랐다 그러면 그 값 곱하기 1.1에 또다시 1.1 쳐주면 되고 20% 올랐다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그 값에 1 곱하기 1.2 곱하기 또다시 1.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 없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아유, 땀나 버렸어.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올해를 어떻게 버틸란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농담이고. 작년 학생들은 더 심각했어요. 정말. 진짜 심했어. 아니, 진짜, 아니.
작년 학생들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심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되더라고. 여러분 될 겁니다. 예?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예. 자, 다음 이제 지역 요인 비교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서로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좋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마을버스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지역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지역적인 요인의 차이를 비교 수정하는 것을 지역 요인 비교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거의 용어만 나오고 의미 없는데, 개별 요인 비교치는 뭐냐면 니랑 나랑 맞짱 뜨는 거예요. 야, 너 동향이야 남향이야, 너 주차 공간 좋아 나빠, 너 건물 외벽에 균열 발생했어 안 했어, 곰팡이 냄새 나왔나, 이런 개별적인 상태를 비교하는 것을 개별 요인 비교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서 오늘은 이제 요 두 개 용어에다가 중점을 뒀어요. 아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에 따른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팔았다? 그럼 다시 수정한다 이야기했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수정한다. 무슨 수정? 시점 수정. 여기다 중점을 뒀는데 다음 수업 때는 여기다 중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다. 네, 여기다. 오늘 왜 제가 안 했냐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감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한순환 지나면 더 낫거든요. 그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자세하게 물어보면 또 멍하면 수업 분위기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를 이야기 않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거였어요. 예? 예. 다음 순환 때 이제 여기다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집어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봐봐. 그러니까 안 물어본 거였어, 내가. 인근 지역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안 물어본 거였어요. 잘했죠? 131페이지 펴놓고 거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익 방식 소득 접근법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이고 좀 쉬었다 할까? 네. 그래,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간이 좀 애매하다. 자, 차분하게 다시 요거 봅시다. 자, 원가법은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은 지 10년 지나가지고 흠건물이 된,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한 흠건물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새 건물 가격에서 흠건물이 된 만큼 가치를 차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예. 그래서 적상 가격은 새 건물 제2도량가에서 흠건물이 된 만큼 감가를 빼서 가격을 알아본다라고 했고, 여기서 제2조도량가에서 딱 두 가지만 잡자고 그랬어요. 자, 이 건물은, 평가 대상 이 건물은 2007년 10월 28일 날 건축이 됐으며, 건축 당시 건축비가 10억이었어요. 10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기준 시점, 10년 지난 기준 시점에서 예전 것과 똑같은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시멘트 값, 철근 값, 인건비가 올랐을 수 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10억 원만 들여도 10층짜리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10년 지난 무슨 시점에서는? 기준 시점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제2도량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 10억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을 반영하지 말고 수급인의 적정 요인이 반영된 무슨 건설?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대체 관계가 있는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 차이를 수정 보정해서 구하는 가격 이름이 뭐다? 비중가격. 이 비중가격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말해요. 이 가격을 알아보려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그냥 읽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읽어. 사정보정치. 시작. 사정보정치, 또 시점 수정치, 또 지역요인 비교치, 또 개별요인 비교치 등을 반영하면서 구한다. 사정보정치란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고, 시점 수정이란 것은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하고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기준점이 달라질 경우에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면 그걸 수정해 주겠다. 그걸 갖다가 시점 수정치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다. 가격이 10% 올랐으면
1억 원이었는데 10% 올랐으면 곱하기 1.2. 1이 기준이니까. 10% 올랐으면 1.1 곱하고 20% 올랐으면 1.2 곱하고 5% 올랐으면 1.05. 좋아요. 잘했어요. 자,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제4절 수익 방식 하죠. 네.